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네, 준이 김광준입니다. 예, 노영 노규식입니다. 네, YG 강량구입니다. 자, JYP 박재영입니다. 민망하네요. 네. 한참 휴가철이었는데 우리 크루분들은 어떻게 휴가를 좀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어요? 저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저는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가 아니고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을 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병원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휴가를 내고 갔다 왔습니다. 나도 LA에 있었거든. 네. 예. LA에서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방금 귀국했어요. 아. 네, 오, 저는 미국 분들 예, 다녀오신 분들이 보였네요. 네. 예. 서부 순회 공연을 마치고. 네. 야, 이제 저번 주에 제주도 비행기라도 탔으니 망정이지. 야, 이 큰일 날 뻔했다. 또 안티 많이 생기겠다. 또. 아니, 근데 휴가는 제주도지. 아, 정말. 휴가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저도 출장이어가지고 네. 혼자 그 코리아타운 내 호텔방에서 자면서 막 컴퓨터 끼고 있고 이러다 와가지고 네. 사실 쉰 느낌은 없어요. 아, 네. 그런 거죠? 네. 예, 일하시는 거죠? 제일 쉰 거는 예. 오는 기내에서 예. 제가 오늘 이번에 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왔거든요. 오. 왜? 일반석이 만석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됐구나. 업그레이드 됐어. 이야. 돈 안 내고? 네. 그 어쩐지. 그거 맛있거든. 네. 아니, 예. 노영, 네, 알잖아. 저기 자기 돈으로 비즈니스 탈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 또 사업상 그렇게 형편이 영광하지도 아니고. 운 좋아서 업그레이드가 지금 프리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내 돈 내고 비즈니스 탄 것보다 기분 더 좋던데, 그게. 훨씬 좋죠. 훨씬 당연하죠. 좋죠. 그래서 그 LA 출장 가서 힘들었던 게 다 오는 비행기에서 다 풀렸어요. 그게 부럽습니다. 휴가였어요. 업그레이드. YG는 어디 좀 쉬었어요? 저는 네. 뭐 이제 좀 긴 휴가는 가을로 미뤘는데 네. 내일 이제 그 방학인 어린이집 방학인 아기를 위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이벤트를. 야. 그게 아니라 무슨 마누라한테는 안 해. 경기도 이천에 무슨 옛날 관광 호텔을 개조해서 무슨 타요 호텔로 만든 타요 호텔?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애들을 데려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우, 이 방송 또 우리 집사람 못 듣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사람이 알아와가지고 경기도 이천이요? 네, 나만 거기에 알아야지. 방에 들어가면은 무슨 타요 맞아요. 2층 침대가 있고. 네. 저는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저기를요? 네. 미란다 호텔에 연락 좀 해봐봐. 우리. 이거 진짜 수영장이 있는데 테마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좋아. 와우. 그 얘기를 하는 YG 목소리 갈수록 떨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거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목소리가 이게 또 제주도에 키티 해가지고 롯데에서 키티 롯데 테마로 호텔. 하는 거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예. 너무 사실은 쉽지 않고 미란다 호텔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아. 거리상으로도. 소아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그렇지만 예, 얘기해 주세요. 자기 휴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즐기려고요, 저도. 예, 자세가 예. 됐다. 즐기려고. 자세가 됐다. 뭐를 타요. 자, 오프닝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너무 길어. 예. 나이사 청취자들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십니다. 오. 이번에는 또 연극 초대권이에요. 어머 좋다. 왜? 나 좋아하면 안 돼? 오늘 우리 와이프는 연극 보러 갔는데 나는 방송하고 있는데 나도 연극 보고 싶다. 김수로 프로젝트라고요. 네, 이것도 한번 지원은 해보세요. 김수로 프로젝트 1탄 발칙한 로맨스라는 공연에서 나이사 청취자분들 20쌍을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쌍이네 쌍. 예. 여기 이번에 이 연극을 기획한 공연 기획사가 르메이 에르라고 룸 넘버 13 그리고 연애해도 괜찮아 이 등의 다수의 공연을 또 잘 룸 넘버 13하고 왜 웃어? 그 방이 아니었나 싶어서. 자, 공연명은 발칙한 로맨스고요. 공연 장소는 대학로에 있는 르메이에르 소극장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뭐 쭉 하고요. 평일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5시, 8시 2번 하고, 토요일은 3번 하네. 3시, 5시, 7시, 일요일은 3시, 5시, 월요일은 쉰답니다. 네. 초대하는 날짜가 딱 하루 정해져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네. 5시, 8시 2번 공연이 있는데, 네. 5시에 10상,
8시에 8시에 열상 예. 이렇게 해서 열상 20 그러니까 40장을 지금 티켓을 뿌리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그래서 멋지네. 연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나노의사다 페이스북 발칙한 로맨스 이벤트 게시물 저기 따로 있어요. 저기 아까 저기 기본 이벤트 말고 요 연극표 신청하는 게시물이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 댓글 다시거나 아니면 1666-1895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20명 추첨해서 각각 티켓 2장씩을 드리는데요.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5시를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8시 쪽이 봅니다. 좀 더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5시를 원하시는지 8시를 원하시는지를 명기해 주시면 5시 신청하신 분 중에서 10상 또 8시 신청하신 분 중에서 10상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영화 아니에요? 발칙한 연극이라고 좀 전에 얘기를 아니, 했잖아요. 영화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같은 있거든요. 제목의 영화가 있다고. 내용도 네. 같아요? 아니 좀 모르는데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준이가 이게- 뭘 알겠어요. 네 그리고 예 혹시나 해가지고 왠지 재밌을 것 같다는 준이는 생각이 정주행을 들어가지고요. 모르는 친구예요. 자, 신청 마감은 9월 8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10일 날 개별 통지해드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전체는 2014년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답니다. 네. 진짜 롱런. 야, 그러니까 9월 18일 하루만 하는 거 아니고요. 계속 네. 하니까 공연에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희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리뷰. 플러스! 리뷰 플러스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피드백부터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감동적인 사연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거 목소리는 쭈니가 담당하도록 하죠, 앞으로. 박수로 우리 제가 할 게 있다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네. 자, 그 리뷰 플러스에 대한 청취자 피드백입니다. 이혜영님, 안녕하세요. 167회 웅박님 톤 사연의 청취자입니다. 저도 같이 웃었어요.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서 메일 드립니다. 언제 들은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과 가끔 소변을 오래오래 참으면 굉장히 많이 아파오는 증상이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가 선생님께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비뇨기과를 가보라는 말도 없으셨습니다. 많이 아픈 건 아니라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요. 나이사를 탁 듣다 보니까 비뇨기과에 가봐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서 병원에 간 겁니다. 비뇨기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등 전부 다 너무 낯선 과라서 제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산부인과 처음 간 것도 누가 말해줘서 간 거고요. 방광 내시경상에서 염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저야 뭐 많이 아프지 않다 보니까 펜폴 캡슐 하나씩 하루 3번 복용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채택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사이트가 영어인 건 저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마지막 멘트가 아주 임팩트가 있네요. 임팩트가 있네. 자, 2회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167회 들으시는 167회 분들은 들으면 우리가 이거 사연 하나 해결하느라고 웃었죠. 듣는 분들은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웅방님하고 양깡님이 아주 그냥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혜영 님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오래간만에 웅방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좋은 두 분이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두 달 전 방송을 듣다가 문득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 같아서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 결과 빨갛고 두꺼운 핏줄 가지가 많이 보였고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는 다른 목소리로 6개월 정도 치료 받아야 하며 2, 3개월마다 내시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원인 불명 난치성 중년 여성 우울증 이런 것들이 뜨던데요. 사실 저 20대 중반입니다. 여자분인 거죠? 예, 여자분이에요. 네, 네. 읽다 보니 20대 중반 여성분이었어. 네. 의사쌤이 카페인 피하라고 하는데요. 괄호 열고 저 원래 카페인 최대한 안 먹어요. 녹차만 마셔도 잠이 깨는 체질이라서요. 검색해보니 카페인 말고도 의견이 분분한 음식이 많아서요. 괄호 열고 토마토, 밀가루, 감귤류 등등 어떤 음식을 피하고 더 먹어야 하나요? 조심해야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비타민 등 알려주세요. 항상 유익한 방송 감사드려요, 웅박님. 아, 네. 목소리가 예술이었어요. 예. 예술이었는데 예. 왠지 혜영님한테는 네, 좀 네.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이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간질성 방광염이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나름 큰 병원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큰 병원에 있으면서 본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됐느냐라고 손에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10손가락? 4년 동안? 네, 4년 동안. 1년에 뭐 2-3명? 예, 그 정도로 희귀했던 질병이에요. 예. 요즘엔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단 크라이테리아, 그 진단 기준 같은 게 좀 더 변할 수도 있으니까. 잘 만들어져가지고 좀 진단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시경에서 염증 소견 이게 핏줄이 서는 듯한 충혈 양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핏발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빈뇨와 함께 소변을 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병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돼 있는 거 봐서는 별로 안 아프신가 보다. 예, 엄밀한 의미에서는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한 거죠. 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면 왜 생기는지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실은 치료법도 딱 떨어지는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약물 치료도 하고. 이분이 처음에 보면 방송을 듣다가 문득 나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병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방송. 근데 이 방송인지 다른 방송, 이 방송 맞나요? 이 방송인가 이 방송에서 봐요. 무슨 그러면 방송을 했지? 방송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거를 한 번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아마도 과민성 방광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그냥 과민성 방광염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염을 듣고 이거 나랑 똑같아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런 질문을 어떤 음식 잘 판단하셨는데 이 음식 가려 드시는 거 이것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 부분만 여기 있잖아. 딱 토마토, 집어줄게. 밀가루, 감귤류. 토마토, 밀가루, 감귤류 등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아예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라는 IC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IC help.org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결국은 다 만주고 간질성 홈페이지 소개하는 헬프에 들어오면 왜냐면 사실 우리 역류성 식도염 얘기할 때 어떤 식품이 이거를 악화시키나요 했을 때 우리 되게 난해했잖아. 형 근데 이거 들어가면 영어 아니야? 영어지. 영어인데 되게 쉬워. 그래요? 되게 쉽고. 난 영어 알레르기가 그러면 있어가지고. 쉽게 술, 커피. 맞습니다. 술, 커피, 산성. 산성 먹지 말고. 레몬, 자몽, 레몬이나 라임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케첩도 먹지 말고 그랬어요, 솔직히. 이런 거 일단 피하시면 되고요. 우유. 일부는 비타민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자, 오늘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나이사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나는 되게 멍청이 보였나? 페이스북, 말도 못해요. 정말 골치 아픈 병입니다. 아유,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저는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었는데, 아무튼. 저거 잘못 건드면. 정말 어려운 병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피곤합니다. 네네. 진짜 질문 가죠. 진짜 질문 가죠.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침 뱉지 마라 이 쉽센. 이거 하고 싶어서 읽은 거지. 아니 아이디가 그거예요. 네. 그러네요. 다시 침 뱉지 마라 이 쉽센님이 팟빵에 올리신 질문입니다. 쌤들 잘 듣고 있습니다요. 아이들 성장판 주사에 대해 궁금한데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초등학생 데리고 병원에 가면 이 아이가 키가 얼마까지 클 수 있다.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 검사 이거 제대로 맞습니까? 그 하나 성장판 주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던데 비보험이라서 뭐 2천만 원 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과연 주사를 맞으면 아이의 키가 몇 센치나 더 클 수 있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복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이게 주사 맞는다고 바로 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몇 년을 두고 크는 거라서 참 이게 효과에 대해서도 이게 그리고 또 주사를 맞아서 큰 건지 애가 고기를 잘 먹어서 큰 건지 참 알기도 어렵고. 근데 2천만 원이나 해요, 진짜? 그 정도 들죠. 예, 굉장히 저도 비싸요.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육아 관련 책을 쓰면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유전적으로 갖고 난 키가 있잖아요. 네. 엄마가 180이고 아빠가 190이야. 그랬는데 애가 또래보다 많이 작은 거죠. 엄마 아빠는 완전히 농구 선수고 배구 선수인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내분비내과적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이 아이는 드라마틱하게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자라던 속도를 확 능가해가지고 금세 친구들 따라잡고 그 엄마 아빠의 피해 받은 유전자를 금방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저 같은 작은 아빠가 나는 애가 그 아이돌 만들고 싶다고 해갖고 2천만 원 쓴다고 해서 내 애기가 그렇게 클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최장신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성장판이라는 게 진짜 생각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막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선수들 특히나 민감하고요. 엑스레이 찍어갖고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가 다 정확한 건 실제로 아니고요. 이분이 원하시는 그런 시원한 대답을 할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성장판 검사 결과가 몇 프로나 맞는지 이런 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깜신이 얘기한 것처럼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클지 하고 성장판 검사하고 성장 호르몬 검사 같은 거를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갖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싸졌고 성장 호르몬이 국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된 성장 호르몬을 쓰면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제 하게 되는 어떤 오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무슨 검사 한 가지로 어떤 이 솔루션이 탁탁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도 지금 성장판 검사가 맞으면은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의사 입장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찾으시면 답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처방이 갈수록 더 지금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게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만 우리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쓰자라는 그런 합의? 영어로는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 호르몬 주사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과용해서 써도 부작용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좀 실수로 써도 애가 주사 맞는 것만 잘 참으면 돈이 뭐 그런 거 이제 주커버거 결혼 안 했지만 걔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2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써도 애가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혹시나 모를 만큼의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써볼 수 있는 거지. 한번 맞춰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주커버그 결혼했다? 아 그랬나? 그 새끼 난 청첩장 나오면 내가 그럼 5만 원 붙였을 텐데. 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 네. 그 아까 깜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전적 소인이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 실제로 키와 유전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요즘엔 데이터가 얼마나 바뀌었죠? 예전에는 많다고 보죠. 네. 15%에서 20% 정도 부모의 키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아 그거밖에 없다고요? 네. 근데 저도 한 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키를 따라가는 건 유전적 소인이 30% 정도인데 식생활이
부모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또 그 애들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부모들이랑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유전적 소인에 더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커진다 뭐 저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어떤 성장 호르몬 주사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무슨 성장판 검사 하나 이거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처방을 미국 같은 경우에도 FDA에서 성장 호르몬이 정상인 아이들, 그러니까 돌발성으로 그냥 또래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한테도 처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 낮춰줬어요. 부작용이 적으니까. 평균이면 해야 돼, 평균? 평균인데 할 필요 없잖아요. 키가 평균인데. 평균이어도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도 그렇고. 애와 부모가 돈과 주사 맞을 의욕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게 막 의사들마다도 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키가 참으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참 이게 조심스럽게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워낙에 고가의 치료이다 보니까. 그러게. 근데 이게 기본적인 생각은 키가 아이한테 컴플렉스가 안 되게 키우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깜신처럼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방송에서 오픈할 수 있으면 컴플렉스가 아니겠죠. 근데 컴플렉스가 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자 지금 깜신 한 5cm 클 수 있다. 네. 지금 한 2천만 원 쓰면 그럼 쓸 것 같아요. 쓰죠. 거봐. 근데 컴플렉스는 없는데 5cm. 그게 미국 FDA에서 그 마음을 인정한 거 아니야. 1cm당 400만 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2천만 원 써서 5cm를 클 수 있냐라고 장담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는. YG는 지금 2천 쓰면은 5cm 큰다 그러면. 근데 저는 쓸까? 제 키에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쓰겠냐고 2천만 원. 저는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애가 작으면 막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농약 묻은 거 먹어도 애들은 유기농 먹이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뭐 지금 더 커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나는 또 알아 잠깐 더 먹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천만 원을 쓴다고 해서 키가 5cm, 10cm 더 큰다는 보장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원금을 날릴 수 있는 투자야. 그러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시원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목도의회 죄송합니다. 소아내분비과를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의사를 한 2명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불필요한데 이거 맞으면은 막 키 큰다고 하라고 너무 세게 얘기하는 의사 있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저희가 되게 이슈가 됐던 게 한의학 쪽에서 사실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깜신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딱 어떤 결정적으로 근거가 될 만한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요새 이걸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아니요. 보약을 처방하면서 이게 아이들 뭐 성장판 검사한 다음에 키 크는 약이다 뭐 이래갖고 판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양의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라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디든 한 방에 뭘 해준다고 하는 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 한 방하고 그 한 방은 다른 거야 지금. 자, 다음 질문. 자, 위스콘신 님이 팟빵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이거는 누가 한번 읽을까요? 우리 JYP 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전에도 제가 읽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잘 듣고 있어요. 역주행 중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30대 여성인데요. 20살 때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자국 중 한 군데에 켈로이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1cm 정도였는데 10년이 넘으니 리본 모양으로 10cm 정도로 커졌어요.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그냥 뒀었는데요. 아직도 약간 따끔거리는 통증과 가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커지고 있는 걸까요? 꼭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커지나요? 수술 부위 말고 다른 켈로이드 상처는 없어요. 반바지랑 미니스커트 할머니들 때까지 입어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시즌3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 모릅니다. 여기서 칼 쓰는 과는 저밖에 없네요. 켈로이드는 사실 그 외과 의사들한테는 정말 무서운 존재죠. 네. 공공의 적이군요. 네네. 이거 어디든 생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비인후과 영역은 다행스러운 게 얼굴 쪽은 켈로이드가 좀 덜 생겨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 30대 여성인 우리 위스콘신님께서도 보면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관절경 그러니까 무릎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더 이상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예쁘게 하고 싶으실 텐데 켈로이드가 수술을 요즘에 이제 흉터 재건술이라고 해가지고 켈로이드를 예쁘게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꼬매고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깨끗하게 잘라내도 또다시 이 켈로이드라는 게 그 피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체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돋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켈로이드가 생기는 걸 예방하는 약이랑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해요. 요즘에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마 정형외과 관절 무릎 성형외과에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관절 안쪽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쪽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 성형외과에서 흉터 재건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이 켈로이드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정말 할머니 되실 때까지 반바지 미니스커트 꼭 입으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이건 자기 표현이고 자신이니까 네. 이런 네. 마음이 네. 없어지지 않았으면은 이분은 계속 젊게 사시는 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저도 할아버지 될 때까지 반바지 입으려고요. 오늘 사실 저 빨간 반바지 입고 지금 이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나만 입을 줄 알았대. 노형도 입고 오셔가지고 김샜어. 근데 내 다리가 더 이쁜 것 같아. You win. 자, 또 다음 질문 또 제가 읽을게요. 쿠쿠다스님이 팟빵에 올리신 질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제가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읽으라고 안 했는데. 난 답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좀 읽어보려고 했던 거지. 아니 질문의 오케이. 수준이 딱 내 질문인 거예요. 쿠쿠다스님이 팟빵에 올리신 질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나서 뜨거운 건지 여름이 나서 더워서 뜨거운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야, 이거 진짜 체온계를 쓰십시오. 정확한. 정확한. 네, 정확한. YG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건데. 네. 네. 항문 체온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항문 체온이 가장 정확하죠. 네. 체온계를 가지고서 항문에다 딱 넣어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신부 체온이 올라갔으면 이게 감기에 걸리셔 열이 나시는 거고요. 정신과에서 나는 되게 느낌 있게 들리지. 아니 우선 감시는 진담을 말해도 농담같이 들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건 아니다. 그러면 겨드랑이 체온이나 그리고 귀 체온 뭐 내지는 뭐 입안에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절대 항문에 넣은 걸 물으면 안 되죠. 예, 우리 학문적인 깜신님께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잘 스프레이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알러지성 비염으로 아바땡스 아바미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아바땡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와 진짜 질문을 방송에 맞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 나잘 스프레이를 매일 밤 사용하는데요. 오른쪽 코 안쪽이 자주 헐거나 염증이 생겨요. 나잘 스프레이 부작용이라고 들었는데요. 항상 의식적으로 나잘 스프레이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분사하는데 왜 안쪽이 이러는 걸까요? 나잘 스프레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비염 있는 분들이 점막이 좀 약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잘 스프레이를 뿌릴 때 나잘 스프레이 노즐이 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자극이 되니까 그러겠지만 사실 나잘 스프레이 노즐이 아니라 손가락을 자주 넣으셔도 틀림없이 자주 헐 겁니다. 점막이 약해서 그러시는 거라서 이럴 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잘 스프레이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연고를 같이 좀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점막이 우리가 이제 탱탱하면 쉽게 이렇게 뭐 벗겨지거나 하지 않는데 이 비염이라는 거 만성 염증이 만성 비염이잖아요. 그래서 점막이 물러 있어요. 쉽게 벗겨지고 쉽게 피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알러지성 만성 비염 환자거든요. 네. 이 아바미스를 쓰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은 있어요. 이게 노즐이 좀 뻑뻑해. 그래서 오른쪽 바깥쪽을 대고 하는데 쏘는 순간 총이 흔들리듯이 이게 좀 흔들리는 느낌을 가질 때가 난 있어요. 이게 살짝만 주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꽉 눌러야 돼. 맞아. 콕 누르면 노즐의 방향이 흔들려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다 저도 이렇게 안쪽으로 몇 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전자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3초 후에 발사된다거나. 뭐 좀 그런 게 있으면 인터벌을 좋겠다는 둬서. 생각을 전 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제가 뭐 관계는 없지만 GS퀴즈 전달을 한번 민원 사이트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반응이 어떻게 오나 궁금하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번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SK킴님이 페북으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깜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사3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오호. 모기가 네. 활동성 만성 간염 환자를 물었을 경우에요. 어허. 빨아들인 혈액이 그럼 모기 몸 안에 있잖아요. 있죠. 이 모기를 다른 사람이 때려잡으면 잡은 사람 손바닥에 간염 환자 혈액이 묻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혹시 재밌다. 이런 식으로도 재밌다. 간염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좀 다뤄주세요. 저는 건강한 대전광역 시민입니다. 아직 모기를 안 잡으셨나봐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모기를 잡았어요. 근데 손바닥에 피를 본 순간 밥맛이 뚝 떨어져서 찝찝했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SK 킴님은 저하고 페북 친구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모기 딱 때려잡으면 그 배 누구 피를 빨았는지 우리 집 식구들 피일 것 같긴 한데 막 꽉 차 있으면 막 피 팍 튀고 기분 확 나빠지고. 네.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리자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그 안에 뭐가 있든 이게 그러니까 주사기 같은 이게 우리가 피를 빨렸다가 이게 다시 들어오고 하니까 마치 느끼기에는 이 간염 환자의 피를 뽑는데 써던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꽂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치 모기한테 다른 사람 물은 모기가 나를 문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피를 만지게 되면 모기 안에 있는 피를 만지게 되면 그런데 이 모기는 여러분들의 그 피를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빨아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가 돼서 균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리고 또 입이 만약에 그 피 안에 설사 조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간염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간염 환자 피가 묻는다고 해서 간염이 무조건 100%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꺼운 방어벽이잖아요. 그럼요. JYP 얼굴 피부는 정말 그런 건 특히 두껍죠. 그래서 피부에 묻은 피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빨아 먹어. 그럼 확률이 좀 올라가나요? 그래도 저희도 빨아 먹게 되면은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예. 빨아 먹진 마세요. 그러시면 저를 먼저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염 의사보다는 저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딱 때려잡은 다음에 그러면은 노형께 보내드리는 걸로. 그런 걸로. 하여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은 깨끗하게 씻으세요. 밥맛은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나이사에 질문 있는 분들께서는 나는 이사다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로 댓글과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666-1895번 문자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radio@co.kr 저희 radio@doc.co.kr로 이메일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 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